네,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이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됐죠. 네. 이제 최근에 유명 연예인 L 씨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어요. 근데 이제 이선균 씨로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한 5일 전에 처음으로 이게 기사가 나오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막 나왔죠. 처음에 보도 내용은 이제 인천경찰청이 강남의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톱스타 L 씨가 마약 관련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네. 영화 배우인 40대 남성 L 씨 이렇게 나오고 이 L 씨뿐만 아니라 8명이 총 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입건을 하기 전에 내사 단계인데 이제 기사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L 씨 외에도 뭐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뭐 종업원, 뭐 이런 사람, 뭐 재벌 3세가 있다는 얘기에 이제 오늘 나왔지만 방송인 출신의 뭐 작곡가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미 막 댓글창이 막 폭발을 했어요. 네. 왜냐면 좀 그 단서들이 뭐 2001년도에 시트콤으로 데뷔했다, 뭐 주연급으로 활약을 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정체가 거의 좁혀졌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소속사에도 질의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보도 당일엔 소속사가 그냥 확인 중이라고 답하고 연락을 잘 안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아직은 그 누구도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저희 회사 소속 이성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쳐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면 사실상 이제 소속사의 입장문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때 이미.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현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데이지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어떡하냐고 명작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인생 드라마가 박인규님도 나의 아저씨의 몰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좋은 작품들에 출연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장미안 나는 미미님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셰프 어쩌다가 셰프 어쩌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시트콤 출신에서 누구지 하다가 중저음에서 혹시나 싶었거든요. 이제 입장문 내면서 확정 땅땅 하면서 보도가 그때부터 쏟아지기 네, 사실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소문 네. 약간 지라시 네, 수준으로 네, 네, 돌다가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소속사의 입장문 내용으로 네.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을 안 한 거예요.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성균 배우가 사건 관련 인물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또 악의적이거나 뭐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뭐 댓글을 달거나 이제 좀 추측성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들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의 반응이 좀 싸늘해지는 측면이 있었고 그럴 수 있죠. 또 되게 원래 경찰의 조사 내용은 내사 정도는 끝나고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게 보통인데 이번 건의 경우에 그 이전 단계는 내사인 상태에서 대중한테 이미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더 컸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라는 범죄와 연루된 의혹이다 보니까 네. 광고도 다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내려줘.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속사 입장 나온 딱 그때부터 광고들이 싹 자취를 감췄는데 또 아내이자 배우인 전혜진 씨랑 같이 나왔던 광고 이런 거는 뭐 어린이 위한 서비스 브랜드 뭐 이런 걸 했던 광고도 있어서 이런 거 바로 내려갔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이성균이 선택한 이런 문구는 바로 없애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이성균 씨 출연 광고 영상도 다 비공개로 바뀌고 또 원래는 21일부터 바로 드라마 촬영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이성균 씨가. 근데 이거 당연히 이제 하차하게 됐고요. 이미 촬영을 했는데 개봉 앞둔 영화들도 사실 이제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를 줄줄이 좀 타격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룰루님이 요즘 마약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범카이브님이 봉골레 파스타나 개인기 가지신 연예인분들 개인기를 버리게 됐다. 이런 말씀에 빈센트님이 예전에 70년대 연예인 마약 사건 생각난다고 과거를 소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선균 씨가 이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네. 피의사 신분으로 네, 전환이 전환이 된 된 거죠. 건데 정확하게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같은 혐의를 받는 그 유흥업소 그 실장이 구속이 된 상태고 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이제 20대 종업원도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문제는 알려진 바로는 뭐 대마초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성규 씨가 그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제공한
이 실장은 다른 마약도 한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균 씨가 어떤 이제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고소했다라는 얘기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박을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균 씨의 네. 주장은. 그리고 경찰도 뭐 1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관련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3억 5천만 원 정도 갈취를 당했다. 이게 이제 이성균 씨의 입장이고 이 실장이 뭔가를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해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제 그 부분은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또 이제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초에 보도가 될 때 뭐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균 씨께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알지 못한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 네네 이렇게 했고 각각 이제 다르게 이제 투약한 것으로 이제 경찰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마약 수사라는 게 공급체나 아니면 이렇게 잡으면 줄줄이 이제 나오는데 이 공급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건지 그러면 과연 이 실장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이 지금 이제 이건전 조사 내사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네. 소개해드렸지만 네. 이제 유아인 씨는 181차례에 걸쳐서 상습 투약 혐의가 네. 있었어요. 그런데 네. 불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는데 또 공교롭게 이 유아인 씨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 씨의 이니셜 기사가 나온 날 같은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 유아인 씨도 들여다보면 혐의가 많아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이게 프로포폴이 181번. 네. 정말 상습적으로 많이 네. 했다는 걸로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불법 처방 받은 것도 1,100여 정. 그러니까 알약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대마를 흡연하고 또 그걸 하라고 시키고 또 증거인멸도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또 마약 종류도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마 외에도 뭐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름이 나왔었는데 네. 유아인 씨 본인은 수사 과정에서 난 대마는 했지만 다른 건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가 됐는데 다 기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으로 넘겨졌는데 이번에 코카인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마약이지만 이번 공소 사실은 빠졌습니다. 공소 사실은 빠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수사는 계속할 입장이라고 하고요. 유아인 씨가 처음으로 이제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 당했던 게 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한 256일 만에 기소가 됐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대중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어도 우리가 200일간 이렇게 다 뭐 어떤 방어권을 다 보장받으면서 불구속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마약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정말 엄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재발 방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뭐 노 엑시트라고 해서 마약 절대 안 된다 이런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사건이 한 건 터지면은 이 모든 노력이 사실은 다 수포로 돌아오거든요. 네. 심지어 그 19일에 문제의 19일은 그룹 위너의 멤버인 남태현 씨랑 또 하트 시그널 출연자로 굉장히 관심을 받던 서민재 씨. 이 두 사람도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을 처음으로 열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공소 사실과 증거 다 인정했어요. 그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이나 물에 희석해서 투약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다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좀 무서운 게 연예인들 마약 투약 혐의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좀 걱정이고 박인규님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개인 대 개인으로 팔 수 있어서 청소년 마약이 급증했다고 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대학가에 마약 판매 네. 광고물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학가에 싶은데 어제 이제 무직의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남성의 범죄 혐의가 뭐냐면 이 남성이 그 광고 이제 홍보물을 만드는 조금 명함같이 그래서 건국대랑 홍대에 이제 막 교내에 뿌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건물에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가 있다. 이거 완전히 합법이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고 네. 명함 크기니까 뿌리기도 쉽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뒷면을 딱 보면은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문구가 있고 QR 코드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QR 코드. 바로 찍으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는 홍익대, 다음 날은 건국대 이게 대학가에 쫙 뿌려지니까.
이게 문제 심각성이 바로 인지가 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하루 만에 잡은 것 같은데 이걸 뭐 장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대만은 우리나라 당연히 불법이고요. 이런 마약류 매매 정보를 광고를 통해서 알리거나 게시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거지에서도 지금 뭔가 액체가 압수가 됐거든요. 이것도 감정 의뢰됐는데 실제로 지금 뭐 마약을 뭐 제조하거나 판매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우상님이 뉴스에 너무 나오니까 더 궁금해진다고. 이러시면 안 그럴 됩니다. 수 있어요. 예. 궁금해하지 마세요. 요새 뭐 해외에서도 이제 일부 뭐 대만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좀비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네. 청년층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마약 중독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된 영상들 보면 사실 우리 정서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럼요. 도시 풍경 자체가. 네. 근데 이 대학가에 이런 게 뿌려졌다고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너무 뭐 이게 진짜 좀 한 관문이 열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블링님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필라델피아 네. 예. 좀비 마약 펜타닐 네. 얘기하셨는데 네. 이 화면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방법이 어떻게 하냐. 이게 예. 지금 뭐 너무 마약 청정국은 너무 네. 과거고 이제 이거 어떻게 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으로라도 혹시라도 하지 말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 마약을 투약했던 그 방금 말씀드린 남태현 씨가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네.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이제 투약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재활을 해서 이걸 좀 끊어보려고 하는 노력 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좀 지원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약물을 처음 복용하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끝에 왔다. 이렇게 느꼈을 대마초를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필로폰까지 더 강한 마약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마약 중독 재활 시설에 입소해서 지내고 있는데 혼자서는 이게 마약을 끊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재활시설에 입소해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느낀 거죠. 대부분 이게 또 센터장님 이런 분들 사비로 운영을 하고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는 약물 중독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끊을 수 없어서 막 시설에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전화가 매일같이 오는데 이게 너무 이제 뭐 지원하는 예산도 적고 시설도 작고 하다 보니까 수용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인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물 중독은 이제 병원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외래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하는 재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애초에 약물을 시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걸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 많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단 한 번이라도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하고 갔거든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그런데 정말 저도 호기심이 발동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펜타닐 영상을 보시면은 그 싹 네,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우상님이 초범 재활이 정말 필요할 것 네. 같다. 네. 궁수롱님도 대마하다 결국 이제 더 심한 것까지 네. 나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사 대상의 재벌 3세라고 했던 이제 가수 연습생 재벌 3세 이분들도 사실 그 전에도 전력이 네. 있는 네. 분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쉽지 끊기가 않은 어렵다. 예. 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 한 번이라도 호기심도 안 네, 된다. 모든 걸 잃게 된다. 모든 네. 걸 잃게 된다. 이거 정말 강력하게 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소식도 이제 다음 소식이 저는 이 영상을 볼 네.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이제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이었죠. 당시 사고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맹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연기를 그대로 질주합니다. 차가 말을 듣지 않자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부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안 돼. 하지만 무려 1km가량을 달린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날아 2m 높이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60대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이 시작된 지 3분 만이었습니다. 버링님이 이거 보고 한참 충격받았다고 라이언님도 네. 손자 이름만 부르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당시 경찰이 할머니를 입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제 운전자였던 할머니에 대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입건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뭐 영상 보셨지만 당시 이제 영상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외칩니다. 손자 이름을 여러 번 이제 다급하게 외치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1km 정도를 달려가다가 추락을 했고 결국에 이제 옆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어쨌든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손주를 잃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10개월 만에 경찰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지은 건데요. 뭐 형사처벌을 그러니까 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까 소리가 좀 네. 제대로 안 들렸던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영상 보면 차량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네. 내달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건 이제 급발진이었다는 결론이 난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의 분석 결과는 반대였어요. 국가수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급발진 관련된 사고에서 대부분 이런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조작 미숙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례적인 게 경찰이 국가수의 의견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저희도 수사 관련된 취재 많이 하지만 국가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유가 뭐냐면 법원이 따로 선정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경찰이 의뢰를 했어요. 뭘 의뢰했냐? 블랙박스의 음향 분석 결과를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음향 분석과 자동차의 그 작동에 이제 간격을 놓고 보면 특별히 뭔가를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경찰이 본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냐면 국가수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서 검사 결과를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블랙박스라든지 차량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주행을 기록하는 장치들이 없던 시절에는 국가수의 결론 외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있고 블랙박스의 현장이 다 영상이랑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놓고 보면 국가수가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관련된 사고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상이 끝나고 2, 30초 정도 저희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갔다고 하네요. 예, 네. 사과드립니다. 네. 이정우 님이 PD 양복 꺼내 입을 시간인가 하셨어요. 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가수 의견이 안 받아들였다는 게 아까 네.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혐의는 벗었는데 이제 혐의는 벗었다 치더라도 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미라클님이 슬픈 일로 하루하루 감내하시기 힘드신 분들께 규명까지 책임지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유족분들의 애통한 변함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혐의 벗었다고 해도 이 사고 이후로 유족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인데 이 할머니 아드님 그리고 숨진 어린이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머니는 이렇게 뭐 형사 입건 되냐 마냐 이 어떤 손주가 죽은 사고에 이제 살인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하고 있고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결국에는 무혐의다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께서 이게 다 무슨 상관이냐 내 손주가 없는데 내가 뭐 감옥에 가든 이렇게 지내든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 이게 당연한 것이짐에도 불구하고 좀 만감이 교차하고 지난 설 명절 때도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딱 이제 그 부부께서 문턱을 넘어선 순간 그 할머니가 막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한테 사죄한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크셨을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그래서 또 아드님께서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극사실주의님이 반려패 블랙박스 달아야 한다고 하셨고 시크한 매버릭도 이걸 보고 아버지 페달 이제 블랙박스 달아드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름다운 독도님도 할머니 목소리를 들어봐라. 저 긴박감과 당황스러움이 어떻게 엑셀을 잘못 밟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이게 보면 할머니 책임이 아니라면 그럼 차량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유족들이 현재 이제 차량 제조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이다라는 거를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사실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인과적으로 설명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 상대는
굴지의 대기업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 사고 입증 책임을 이 비전문가인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조사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 그 책임을 반대로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주장이 맞죠, 이게 예, 계속 사실은. 그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뭐 수년째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냥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뉴스 전할 때마다 정말 네. 답답한 게 개정안이 꼭 계류 중이에요. 꼭 계류 중이야. 네. 어디가 있어? 그럼 국회에 있대. 멈춰 있습니다. 네. 늘. 그러니까 멈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좀 뭔가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우티님이 급발진 사고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 제조회사가 의무가 없다는 거 이거 네. 말이 되냐? 이거는 외국에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입증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이런 걸 규명하고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맞습니다. 안 되는 논의라서 이런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 급발진 사고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일단 급발진이 뭐냐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조사 이제 국내 제조사들은 어떻게 면피해왔냐면 운전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조작이 미숙해서 예를 들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밟는다든지 뭐 운전을 할 때 미숙이 거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거를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조작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술적으로 급발진이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그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제 뭐 해외에서 제조사들이 입증한 경우에도 이제 나오지만 몇 가지 이제 추정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량이 우리는 이제 사실 엔진이 구동을 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동력 장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자 장치에 가까워요. 그리고 차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전자장치가 더 많아졌어요, 네, 사실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자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 차들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많이 신고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제어 장치 오류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전기가 전달돼서 명령이 전달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또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실린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급발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부하가 갑자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가 밟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터덕하면서 풍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제조사들이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급발진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페달 게이트라고 불렸던 도요타의 리콜 사태예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1,000만 대가 넘게 리콜이 됐었어요. 2009년부터 10년까지 급발진 문제로. 이때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에 판도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팔던 기업이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뭐 지금은 많이 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때 일본 차의 명성 전체에 좀 금이 가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가 굉장히 판매량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유상님이 어떤 자동차 전문가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보는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현실적인 지적을 그쵸, 그 해주셨어요. 부분도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규명을 하려면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거기다 목을 걸고 해주겠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벙카이브님이 국회라는 주방에서 좋은 법이라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야 했는데 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침 햇살일도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께서 차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차주가 구명하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차는 운전하지만 차를 잘 몰라서 차에 있는 버튼 기능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네.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네. 참. 탈레모님이 급발진 목격하신 적이 있나 봐요. 자동차 급발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 영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렇죠. 그 프로그램도 생겼을 정도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급발진 문제가 자동차 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논쟁거리고 이슈고, 막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년도에 무슨 차종이 어디서 났고 막 이거를 다 계보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게 보면 어떤 문제가 많냐면
전기차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들 중에 전기차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특성상 이제 그 악셀 페달의 어떤 압력 이 부분에서 운전자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기차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연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더 많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사들은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쟁들만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모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이 급발진이 더 많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무슨 얘기냐면 운전 조작의 어떤 미숙과 차량 문제가 이제 공존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운전 조작이 미숙했다라는 건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논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 의심이 전부 다 급발진 사고는 아니겠지만 저희 진짜 최근에 그 대구에서 9월달에 일어났던 아이오닉 택시 네. 급발진 사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뒷좌석에 승객이 팍 차가 가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한 번에 이제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빨라지거든요. 뒤에서 막 소리치십니다. 시동 끄세요 막 이래요. 근데 기사님이 시동을 껐는데 안 꺼져요. 이런 얘기가 대화가 고스란히 음성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게 밟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동을 끄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도 안 된다? 근데 뭐 엑셀레이터를 실수로 밟고 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급발진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 조작 실수인지 여부를 예. 판가름하는데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역할을 네. 그러니까 하게 됐다는 그 생각이 상황에서 드네요.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혹은 동승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결국엔 이 차가 어떻게 기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블랙박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이 발생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이게 그런 일이 네.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응급조치 방안이 있나요? 일단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페달에서 무조건 발을 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페달에서. 브레이크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브레이크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페달을 밟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차량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발진 상황이 되면 뭐를 밟지 말고 내가 페달을 안 밟았는데도 기동이 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막 놀라고 흥분하니까 여러 번 막 밟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세게 밟으라는 겁니다. 꽉 밟아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결국에는 압력이 전달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 급발진 상황에서는 압력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회가 많지 않다. 자꾸 밟는 건 오히려 그 압력을 이제 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변속기를 중립으로 달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 할머니의 사고도 안타까운 게 이제 추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락을 하지 말고 내 차는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돼서 벽에 이제 부딪히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그러니까 보듯이 속도를 줄이는 거를 네, 충격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말로 설명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그걸 그럼요.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김밥님도 바로 옆으로 돌려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심은정님은 오토 말고 스틱으로 가야 되냐. 예전에 이렇게 창문도 그렇죠. 이렇게 네. 올리고 예전에 이렇게 수동으로 네. 이제 파워 핸들도 없고 네. 이런 시절이 오히려 나은 건지 좀 걱정. 김밥님 급발진한데 무슨 확인을 하냐 죽게 그렇죠. 생겼는데 네. 제가 한번 차가 이 내부에 전자등이 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우. 예, 그 고속도로였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만 돼도 패닉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만 돼도 패닉 상황이 오는데 이게 만약에 급발진 상황이었다 이러면 아 정말 너무 아찔할 것 같아요. 저는 자유로에서 머플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머플러가 나가면 속도가 30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소리도 굉장히 근데 커지고. 옆에 자유로잖아요. 어. 난리가 납니다. 네. 옆에서 막 빵빵하고 난리가 나요. 아줌마 말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꿋꿋하게 꿋꿋하게 어떻게든 가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 몰고 간 네. 기억이 있는데 급발진도 다른 문제잖아요.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다른 문제죠. 거라. 아 정말 없었으면 네. 모든 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고.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회 계류 중인 그러니까 법안이 국회가 빨리 일을 해야 일을 됩니다. 네, 네. 계류 중인 병안이 어떻게 통과해서 이 일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현 기자, 한결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